안녕하세요, 오웅탁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가지고 그 농업혁명, 신석혁명에 대해서 설명한 유발 하라리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비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지금 122쪽의 문장을 읽으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때 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 농업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 농부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 게 아니라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다. 옛날에는 여기 이 중동에서 이제 다 사방으로 흩어져 퍼져나갔다라고 라는 거를 많이 믿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독자적으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들이 더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라리가 이 신석혁명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이 식물을 길들인 게 아니고 식물이 인간을 길들였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그 생각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인류의 통합 부분까지 읽으면서 이거 하나는 건졌다라고 하는 거, 하라리가 이거는 내보다 생각을 아주 깊이 잘했다라고 했던 거는 딱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140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신석기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그 드라이아스기가, 그 빙하기가 이제 끝나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하기 위한 목적 더하기 이런 어떤 종교적인 목적, 하라리는 계속 상상과 허구 요구를 강조하잖아요. 거기에 종교나 신화를 거기서 이제 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교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göbekli tepe 같은 그런 유적지죠. 그런데 30톤, 50톤, 100톤 이런 데는 돌들을 끌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은 그런 식물들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신석기혁명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이런 사원의 건설, 그런 걸 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 증가를 들 수가 있겠죠. 인구가 서서히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많이 부양할 가족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많이 필요했다 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신석기혁명으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더 늘어나면서, 또 그것이 다시 원이 이제 추동력이 돼가지고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신석기혁명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단고개에도 써놨습니다.
이게 제가 쓴 232쪽에 보면요. 조대기를 언급하면서 써놨는데 여기에는 인다핍산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인다 산핍이죠. 생산량은 적어져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다툼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한민족 우리 민족이 저기 디아스포라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양인,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이 양인의 어떤 횡포화 그런 것 때문인데 그거는 다음에 부도지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필 건데요. 일단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는 신석경명의 원인은 뭐 사원의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졌다. 예, 그거다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하라리는 여기서 그 신석경명의 결과로서 나중에 나타난 결과가 그것이 좋지 않으니 이것은 결국 히데이 사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결론이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그걸 처음부터 누가 사기를 치려고 해가지고 신석경명을 일으킨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신석경명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124쪽에 보면은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오버센스 같고요. 이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어 외자 명활 기립, 근어 중자 명활 신기라고 하는데요. 바깥쪽에 외부에 근원을 둔 것을 이름하여 기립이라 그러고 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톤을 얘기합니다. 톤은 변화를 주도를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아실 거고 그 중에 근본하는 것은 이름하여 신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립은 외부에서 오는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기운대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라는 동물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토에서 이렇게 자기가 운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기운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라리는 이 기립이 신기를 길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천지 자연환경이 인간을 길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요거는 인간의 이동 경로를 통해 가지고 유전 형질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그 인간이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요. N168이라는 변이형을 획득을 합니다. 획득을 한 이후에 이 인류는 해안도로를 따라가지고 이동을 해요. 이렇게 아메리카까지 넘어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요게 하라리 책 123쪽에 나와 있는 여기 BC 3500년에 그 농협혁명이 일어난 지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카랄스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책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메리카 문명 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랄스페가 해안지방에 해안지방에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그렇고요.
근데 이 M168이 중위도로 들어갔을 때 이때쯤일 겁니다. 5만쯤에서 M130이라는 변이형을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M168이 중위도에 진입을 하면서 M130이라는 변이형을 획득을 하고 이 M130이 해안가를 따라 가지고 쭉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M130은 이후에 아무런 변이형을 획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M168이 이집트 쪽으로 해가지고 레반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M130과 똑같은 중위도 지방을 들어가면서 M89라는 변이형을 획득을 해요. M89라는 변이형을 획득을 하고 이 친구는 두 갈래로 나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던 친구들은 나중에 이쪽으로 갔던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얘한테 다 이쪽한테 이렇게 내려온 인류한테 흡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M89는 이쪽으로 온 친구들은 사마르칸트 요육에서 M9라는 변형을 획득을 합니다. M9라는 변형을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가 지역에 가가지고 M45라는 변형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초원지대나 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 유역에서 M175를 획득합니다. M9가 타이가 지역에 가서 M45를 획득을 하고요. M45가 유럽 대륙 쪽으로 가가지고 M173을 획득을 하고요. 이것이 남하를 하면서 M17을 획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M173은 다시 유럽 대륙 쪽으로 가고요. 얘는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유럽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M145는 이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M3을 획득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M242도 획득을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첫 시작은 M168로 똑같은데 이 해안가로 이동한 인류는 딱 한 번 M13밖에 획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 쪽으로 간 이쪽 인류는 M89, 여기가 M172거든요. 172, M9, M45, M173, 17242, M3, 17로 여기서 다시 일로 가가지고 M122를 획득을 해요. 아주 많은 변형을 획득을 하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찝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둘 차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무리는 해안가로 이동을 하고 한 무리는 이쪽에 건조한 지역이에요. 지금 이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겠죠. 그리고 이 근처에 사막들이 아주 많아요.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산맥을 넘어가면 여기는 다 사막입니다.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요. 여기 고비 사막이 있고요. 여기에도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 강 사이에 사막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M130은 해안가 지역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막이 없을 뿐더러 옛날에도 해안가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M130은 사막지대, 건조한 지대를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그것이 M130과 M89가 다른 점이고, 그것이 변형을 많이 획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 유전자 지도에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석기혁명이 중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전파가 됐느냐, 아니면은 세계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피엔스의 123쪽에 보면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을 보면은 여기 초송달지대가 BC 9000년이고요. 황하지대가 BC 7000년. 그 다음에 요 자바 근처죠. BC 6000년. 그 다음에 요 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마야 쪽이죠. 멕시코 쪽 BC 4500. 그 다음에 카랄스페 지역이 3500.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이 BC 300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충청도 오창에서 소도리 벽시가 BC 13,000에서 15,000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일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가장 그 오래된 벽시로 이렇게 기록이 지금 되어 있고요. 요걸 보자면 인류가 이동한 거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파가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저는 사실 이 엠브가 태어난데 여기가 사마르 근처라고 사마르칸트 유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고성이 위치했다. 북오성에 이제 마고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한민족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생겨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저는 이 근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초송달 지역, 요 지역일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퍼져나갔다,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유전자 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전자 변이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극즉 변이에요. 어떤 상황이 극한에 이르면 그렇게 되면 변한다 이거거든요. 환경이 딱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체는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합니다. 그 변화를 꾀하는 변화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것이 그 천지에 적합한 그런 변화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친 변화를 유전자에 기록해 둔 것이 그 유전자 변이형이다. 여기서 말한 168이나 130이나 뭐 89나 이런 변이형들이 다 그러한 정보를 유전자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개체가 그 천지에 적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천지가 그 천지에서 살아가는 그 생물들을 그렇게 키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 작용을 하는데,
저는 천지가 자연을 키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대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나 뭐나 어떠한 형체를 이뤘다라고 이제 한약 서적에는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어떤 천지 자연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룩한 것이 어떤 변형이 그런 게 유전자 변형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을 하지만 그 근저에는 좀 더 깊게 천지 자연이 그렇게 그 생물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 좀 더 깊은 뜻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뭐 음이 있고 양이 있으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기온이라는 조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기혈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뭐 낮으냐 높으냐,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거죠. 이거는 높고 낮고요. 일단 여기는 기가 세냐 혈이 세냐, 그 천지가 말입니다. 천지가 어떤 천지, 자연의 기온이나 습도나 기혈 같은 것이 어떠냐,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요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M130은 습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M89는 습도가 낮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반도에서 175를 획득하거든요. 이거는 한국인의 특이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의 최초의 우리 한국인의 이 한반도죠. 대한민국을 이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은 M175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 한반도라는 터는 기가 센 데예요. 기가 센 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가 센 터에 적응한 유전자 형질이 M175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황화 유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혈이 세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M122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온은 여기는 높은 데죠. 아프리카는 높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황인종이고요. 여기까지는 황인종입니다. 여기까지는 황인종이고 이 M45는 타이가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고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인이 탄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 다른 조건도 있을 건데 저는 그냥 일단 요 세 가지 정도로 자연의 조건을 개괄적으로 나눴을 때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변화에 사람이 적응하면서 유전자 변형을 획득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핵심적인 거는 짚었거든요. 핵심적인 거는 첫 번째는 신석기혁명은 사기다. 그 다음에 식물이 인간을 길들인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깊이 따지자면은 제가 설명한 그런 계통인 거고, 지금부터 그냥 읽어나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피엔스 157쪽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 이들을 지탱해준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음인하고 양인이 사고 구조가 틀립니다. 횡격막 위로 얘기했듯이 횡격막 위 여기가 강한 사람은 양인이고요. 횡격막 아래 장부가 강한 사람은 음인인데 이 장부 구조가 두뇌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뇌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신화의 종류가 틀려요. 요거는 수천 년에 거쳐 가지고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지속적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원인은 체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체내는 이 장부 구조라는 것에 있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이러한 인류의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제 신화가 쓰이잖아요. 여러 한반도에서 신화 있고 중국에도 신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도 신화, 여기 뭐 말레이 신화, 여기 스메르 신화, 이집트 신화, 여기 유럽 신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신화를 살펴보면 아주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격과 이름 문화와 언어를 포함한 문화, 유적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이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의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음인과 양인이 완전히 다르고, 그 음인과 양인 사이에서는 공통의 신화가 될 수가 있죠. 공통의 신화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통의 신화를 믿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횡격막이라는 거는, 이거는 천과 지를 가르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는 선이에요. 이 선을 따라가지고, 이 선을 위에 강한 사람, 아래가 강한 사람은 아주 다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라리는 이 한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화는 다 그냥 상상이다, 허구다,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나왔다. 그런데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나올 수가 없고, 예컨대 밑도 끝도 없이 나왔다라면 그렇게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이거는 신화는 자연의 이치하고 정확하게 부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은 거야.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 지으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바탕을 두고, 자연을 닮은 인간이 그 내부 구조의 장부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양인은 양인 신화를 만들고, 음인은 음인 신화를 만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신화라는 이러한 거는 사람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거고요. 사실 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여기에서는 음인과 양인에 대한 통찰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함무라비가 나오죠. 여기 두 번째 보면 계급제도의 중요성은 엄청나다. 법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개의 성별과 세 개의 계급, 세 개의 계급인 귀족과 평민, 노예로 나눈다.
그 밑에 보면은요, 이 법조는 또한 가족 내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양인의 특질이에요, 양인. 이 양인요, 이 양인들은, 계급적 사고를 합니다. 신화 계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은 수직적인 사고를 해요. 수직적인 사고. 얘네들은 수평적인 사고를 해요. 수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계급제가 나타나요. 신분제가 나타나죠. 여기는 좀 평등사회예요. 요렇게 틀려요. 이 바빌론이라는 데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계통은 다 셈족이거든요. 셈족은 언어를 보면 모음이 아, 이, 우밖에 없어요. 이게 모음이요. 모음이라는 거는 음이거든요. 요거는 음이에요. 어미 모자를 쓴 거는 이게 음이라는 거를 음적인 요소를 나타낸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우. 세 개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건 뭐냐면 이쪽 계통에 셈족이 이쪽에 있잖아요. 셈족 이쪽에도 있고 요 사람들이 성향이 양적이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양적인 사람들이 흑인과 황인의 중간, 황인에 많이 가깝죠. 백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이 셈족을 백인으로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틀린 거고, 그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셈족은 굉장히 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어린이는 한 개인이 아니고 부모의 재산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양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가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짓입니다. 요거를 어린이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물건으로 보는 거고. 이 문장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중간에 보면은 미국 신이 불러준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빌론의 신들이 불러준 내용과는 상당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같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도 어차피 그 인도 유럽어족이잖아요. 똑같이 백인도 양인인 성향이 강한 그런 집단이거든요. 여기서 달랐다는 거는 인간끼리 아주 평등했다.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뒤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 그거는 좀 뭐랄까 불하다 이런 식으로 쓴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말 위에는 뭔 말이 있냐면 인간 위에 신이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직적인 거죠.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적인 사고예요. 수직적인 것. 신 위에 인간이 있거든요. 그 위에 사실은 신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그 다음에 노비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상당히 다른 게 아니고요. 같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4쪽의 세 번째 줄 보면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둔다 라고 했는데 이 차이라는 것이 어떤 상하의 차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극즉 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변화다.
그러니까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변화에 기반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몇 줄입니까? 한 여섯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호에 기반하고 있고 신호와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 중 일부는 폭력과 강요의 형태를 띈다. 군대, 경찰, 법원, 감옥은 사람들이 상상의 질서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제하면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어떤 바빌론 사람이 이웃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에게 눈에는 눈,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종의 폭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냥 바빌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바빌론과 동시대인 히타이트는 전혀 이거하고 틀려요. 히타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책 309쪽에 보면은요. 제 책 330쪽이네요. 히타이트는 흑소시가 이룩한 국가거든요. 부도지에 흑소시라고 있습니다. 그건 음인이에요. 그 흑소시가 마오성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이집트를 건설하고 이집트가 망하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히타이트를 건설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히타이트 사회는 히타이트가 굉장히 전사 이미지가 있는데 전사는 이 히타이트를 이루고 있던 밑에 하티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티족은 양인이에요. 양인이라 가지고 그런 폭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지배계층을 이뤘던 흑소시는 음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히타이트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330쪽에 쓴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성의 지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정되어 여성에게도 이혼할 권리가 있었다. 이때 자식들은 남편에게 귀속되지만 아내는 자신이 데리고 갈 자식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자연의 법칙인 부익부 빈익빈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자 하여 권리에 따라 의무를 지었다. 예컨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내는 배당액은 노예들의 2배였다. 똑같은 범죄를 해도 노예가 내는 금액의 2배를 냈다는 거죠, 자유인은. 그러니까 권리가 많은 만큼 의무도 많이 지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무전유죄와는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절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노예의 범죄는 더 심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자유인의 노예에 대한 범죄는 가볍게 처벌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평등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우선 법률 조항 자체도 이전이나 동시대에 존재했던 다른 문명과 달리 매우 너그러운 편이었으며 민법적인 문제를 형법적인 문제와 구별하여 민법적인 문제에는 처벌보다는 배상을 규정하고 형법적인 문제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등 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고대와 중세는 물론 근대 초기까지도 달성하지 못했던 개념에 도달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8가지로 한정하고 아시리아 문명권의 법률에서 흔히 보이는 가죽 벗기기, 거세, 말뚝에 꿰찌르기 같은 혹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바빌론하고 똑같은 함무라비 법정이 만들어진 그 바빌로니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히타이트 시대는 지금 현대에도 이루지 못한 정도의 평등함을 이뤘잖아요. 비폭력도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리가 얘기하듯이 상상의 질서는 항상 붕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신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양인의 속성입니다. 양인이 보통 원심성이거든요. 양인은 양이라는 속성의 자체가 원심 퍼져나가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불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이게 원심성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빌론 시대는 셈족이라는 양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렇게 폭력을 띈 것이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폭력을 띈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196쪽에 보면은 처음에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간단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이 문자라는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문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보다 언어겠죠. 이게 문자 체계를 고안해야 되는 건 언어 이후에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빨이 있고요. 여기 입술이 있겠죠. 여기 혀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는 인후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이라든가 여기 이빨, 혀, 그 다음에 인후, 여기 성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언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지가 결정을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한방에서는 요 구조물 중에서 예컨대 입술은 비장이 다스리고요, 이빨은 신장이 다스리고, 혀는 심장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인후는 간이 다스리고요. 간과 그 다음에 폐가 다스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이 장부가 얼마나 정밀하냐, 즉 천지와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낼 수 있는 소리가 많아야 언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뛰어난 두뇌가 결합이 되면서 문자가 이렇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가 떡하니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자가 나오게 된 원인도 결국 찾다 보면은 결국 직립보행으로 귀결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직립보행은 다시 얘기해서 이 장부 구조가 천지를 담는 것, 정밀하게 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99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이런 위계 질서는 모두 상상의 산물이다. 여기서 상상의 산물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말라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횡격막 위가 강한 사람이 양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분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 구조가 이 두뇌를 만들고 이 두뇌가 이러한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르는 게 말라식이거든요. 말라식이요. 칠식이 말라식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상은 아니고 얘네들이 이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두뇌가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장부의 주인인 말라식이 그러한 사고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라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라리가 지금 예로 든 것들이 보통 다 함무라비, 바빌론이죠. 셈족이 만든 건국한 그런 거고, 미국도 인도 유로버족 출신의 백인들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건국한 인도 카스트, 요 세 부류는 다 양인들이에요. 계급적인, 수직적인, 불평등한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러한 양인들의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이 요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 하라리 생각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아닌 면이 좀 많죠.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요, 맨 밑에 줄에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 잔인하고 매우 현실적인 사회구조로 바꿔놓은 사건들, 조건들, 권력 관계들을 연구해야만 비로소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요것들을 연구할 게 아니고요, 한의학과 동영사상을 연구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천지와 그 다음에 그 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다룬 학문이기 때문에 체를 다뤄요. 체를 다루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을 연구를 해야지, 뭐 사건들, 조건들, 권력 관계들 이런 것들은 처음 얘기했듯이 자잘자잘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아라리는 요걸 꿰어가지고 이렇게 이어 있는 뭐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건 많아요. 이렇게 있는 것들. 요런 꿰는 것들은 좀 사소한 거고요. 요거를 읽는 게 큰 통찰이죠. 근데 요거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체를 다루는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동양 사상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2쪽 두 번째 한 10번째 줄이죠. 거의 모든 곳에서 남자가 더 좋은 몫을 차지했다. 적어도 농업혁명 이후로는 그랬다. 이거는 맞아요. 지금 가장 크게 넓게 보자면 이게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모계 사회는 음인이고 부계 사회는 양인이 보통 권력을 잡습니다. 요것이 큰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부 구조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자면 장부 구조는 이제 천지다, 자연이라는 얘기죠. 근데 천지는 제가 얘기한 뭐 음양 삼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운동과 표리운동을 한다. 요게 가장 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양한 이제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짜잘짜잘한 것들은 여기 나오는 거죠. 짜잘짜잘한 것들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요거를 연구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연구를 해야 이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런 게 한눈에 이렇게 통찰을 할 수 있는 거지. 문화의 하나하나 사건들, 뭐 권력 관계들, 조건들 이런 거를 연구해 가지고는 한 세월이다. 이건 뭐 세월이 지나도 그런 통찰력을 전혀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216쪽에 이제 정리되어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없다라고 했는데, 뭐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해서는 에이즈가 나오잖아요. 에이즈가 나오면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동성애는 그냥 병이에요. 병. 에이즈라는 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호르몬 계통의 이상으로 보든 아닌 정신적인 병으로 보든 우리가 고쳐야 할 병이란 거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생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218쪽의 아래쪽이에요.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애를 낳는 것이라는 주장, 동성애는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에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는 법과 규범,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생물학적 실체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219쪽에 첫 번째 단락 밑에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사회적 용어는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생물학적 용어와 관련이 희박하다라고 했는데, 희박할 수가 없죠. 거기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있죠. 하라리는 지금 인간의 상상력, 허구, 요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역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를 못하겠고요. 220쪽에 보면은 성은 애들 장난이지만 젠더는 심각한 비즈니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이라는 거는 앞에 얘기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다. 이때 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생물학적인 성이 애들이 장난이다. 이거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부족한 아주 부족한 표현이죠. 이거는 애들 장난이 아니고, 사실 요거를 꿰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칠식인 말라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라시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 장난이 아니고,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선 운동을, 기공을 이렇게 한다. 율려를 하잖아요. 율려를. 이걸 보면은 애들 장난으로 보이겠죠. 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있겠죠. 얘가 이제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런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소리고, 어떠한 그 내부 장기나 어떤 그런 거를 이치를 통달을 하려면은 그거는 굉장히 수련, 명사,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어, 이런 그런 성찰이 전혀 없는 아주 좀 얕은 수준에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라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보는 사람이 애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적어도 농업혁명 이후부터 대부분의 인간 사회는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부계 사회였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흐름이었고요. 이거는 아까 지워버렸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고 이것이 핵심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부계 사회, 모계 사회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뭐냐를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라리가 그걸 깊이 탐구를 했었다면, 앞에 뭐 함무라비가 나올 때 히타이트를 예를 든다든가, 이집트를 예를 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리디아나 에트루리아, 이런 쪽 의민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는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나 인도 카스트나 그다음 함무라비 같은 양인 사회에만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편견적인 거고 이거는 결국은 하라리는 북의 사회와 목의 사회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4쪽에 중간에 보면은 이집트 사회는 늘 가부장제를 유지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틀린 말이고, 흑소씨가 피라미드를 지을 때가 고왕조 시대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수평적인 사회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흑소씨는 의민이었지만 그 밑에 하부 계층을 이뤘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인이에요. 그래서 BC 2000년경에 가뭄이 일어나면서 흑소씨가 축출을 당하거든요. 축출을 당한 이후에는 그 셈족이 그 지배권을 형성을 해요. 그때부터는 수직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도 유일신 체제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가부장제를 유지했다. 요거는 틀린 말이고 이집트는 1940년대 미국 여성이 이루지 못한 그런 평등을 이미 이뤘던 사회예요. 그리고 흑소치는 이집트 문명을 이룬 후에 그 다음에 크레타 쪽으로도 넘어가거든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크레타 문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사회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은 틀린 거고요. 밑에 아즈텍과 잉카는 왜 가부장제란 말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M45에서 서머리컨트에서 M9가 나오고 여기에서 M45가 나오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인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쪽으로 가가지고 제 책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하라리는 그래서 이제 실토를 하죠. 224쪽 아즈텍과 잉카는 왜 가부장제란 말인가? 남자와 여자의 정확한 정의가 문화마다 다를지라도 거의 모든 문화가 여성성보다 남성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는 모종의 보편적인 생물학적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 이유는 양인이기 때문이에요. 양인.
그런데 지금 하라리가 지금 연구한 여기에 써놓은 얘들이 다 음인이란 얘기지? 아, 양인의 얘만 썼다는 얘기지? 그 음인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고성 시절 이 엠구 사마르칸트요. 사마르칸트 유역에 살 마고성 시절에는 모계 사회가 위주였어요.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마고 할머니. 마고 할미가 이게 모계잖아요. 이거 모계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음인이 위주였습니다. 여기에서 분파되어 나온 사람들도 음인이 더 많았어요. 음인이요. 그런데 음인이 속성이 음은 구심적으로 수축하는 게 속성이고 양은 원심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양인이 만든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음인은 계속 수축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음인의 이룬 국가를 보면은 이집트, 그 다음에 히타이트, 리디아, 에트루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이요. 인더스 문명이고 여기서 와서는 요아 문명이요. 그리고 여기 M13이 백두산 문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카랄스페를 만들거든요. 이 카랄스페도 음인이에요. 이 음인도 꽤 되긴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요거는 지금 멸망했죠. 다 에트루리아까지도 이제 나라가 없잖아요. 이 흑서씨는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만든 그 드라비다족은 아리안족한테 밀려가지고 인도 남부로 쫓겨난 상태고요. 유아 문명을 만든 이 황궁시도 결국 중국인한테 몰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로 지금 밀려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카랄스페를 만든 사람도 멸망해가지고 여기 잉카에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인의 예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 이유는 양인이 만든 국가를 하라리는 연구를 지금까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양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원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요. 두 번째 단락이죠. 흔한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남을 조종하고 유화책을 쓰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여자들은 뛰어난 정치가나 제국 건설자가 되었어야 한다.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모계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있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모계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 아주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면 전장에서의 더러운 일은 테스토스테론이 가득 찬 단순한 마초들에게 맡기고 말이다. 대중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음인과 양에 대한 결국 음양에 대한 통찰을 하라리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이 마고성에서는 모계사회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제국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제국 건설자가 없었냐 이런 거는 뭐냐면 이 마고성에서 이 부계사회가
파괴되는 요인을 부도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미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핵심은요 양인이에요. 양인의 반란입니다. 양인의 반란인데 왜냐하면 양인이 원래 폭력성이 있어요. 폭력성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양인 중에서도 흑인, 황인, 백인 다 양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양인은 백인입니다. 백인의 양인인데 이 백인의 양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죠 뭐. 이때부터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 모계 사회가 부서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32쪽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죠.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들 때문에 젠더의 역사가 그토록 혼란스러운 것이다. 만일 오늘날 분명히 밝혀지고 있듯이 가부장제가 생물학적 사실보다 근거 없는 신화들의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 제도가 이토록 보편적이고 안정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결국은 하려니가 얘기하는 건 앞에도 얘기했듯이 근거 없는 상상이나 신화를 사피엔스가 획득하게 됐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인류를 관통하는 큰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혀 근거가 없지 않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근거가 확고하고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속성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라리한테는 이런 체의 학문에 대한 식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인과 양인 요거에 대한 그 식견이 없잖아요. 이 음인과 양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부가 나와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천지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식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라리의 논술들은 많이 부족하다. 통찰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보면은 아주 인류 뭐에 대한 통찰이 아주 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책가 없으면 통찰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인류 이 역사는 요거를 알게 되면 그냥 쭉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좀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총괄적인 거고요. 또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체근본화는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석기혁명이라는 것은 사기다 또는 미리 인간을 길들였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리 인간을 길들였다기보다 그런 거는 아니고 변이라는 거는 천지가 그 생물들을 만드는 거죠. 자기한테 적합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합한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적합한 그 천지에 적합한 애가 되는 것이 그 유전자 변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리 인간을 길들였다기보다도 천지가 인간을 길들인 거죠. 천지가 인간을 길들였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고 그리고 신석기혁명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버센스 같고요.
그 신석기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인구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물을 이제 길들이자 이런 결정을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고 지금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삶을 누리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뭐 그 결과도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고 이거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적인 인류의 역사의 한 흐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그 농업혁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인류의 통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